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심화 과정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서 동영상 강의를 충분히 보셨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함께 보실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을 다루고 있는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건축법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며 우리 주변에 적법한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용 범위에서는 2문항에서 3문항 정도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며 건축 절차에 해당되는 건축 허가,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은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를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서도 3문항에서 4문제 정도를 현재 시험에 내게 됩니다. 다만 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설 개론에 공부하셨던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사안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건축사 수준까지 요구하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역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경향에 따른 내용으로 관련 사안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은 적용 범위,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서 8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 등이 만들어지는 곳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인 대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지며 저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63빌딩 같은 고층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물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그러한 건물의 공사 도중에 먼지나 소음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직접 마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령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지 법령 적용 관계에 관한 사안들을 우선 살펴주셔야 됩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면 건축물을 기준으로 법령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들을 따지며 건축법을 적용하는 건축물이 어떤 위치, 어떤 장소에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건축법령의 적용 여부를 현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장소에 관한 법령 적용 관계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된 바 없고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10년, 15년에 한 번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는 필요 없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사안들을 한번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인 공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 내부의 구성 요소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나가시는데 지하
층이라든지 건축물의 골격, 뼈대를 형성하게 되는 주요 구조부, 그리고 올해 신설된 개념인 부속 구조물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올해 개정된 사항과 관련되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크기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셨는데 이쪽은 빠짐없이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법령 적용 한계와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로서 나대지의 건물을 새로 축조하게 된다면 이를 신축이라 표현하고 1층짜리를 2층 만들게 된다면 증축하는 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 증축 등의 각종 건축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수선 중에 아주 중요하고 건축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대손에 관한 사안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 기출문제 출제되었다가 한 2년 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용도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밖에 리모델링이나 유지관리, 실내 건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지역적인 사안으로 특별히 리모델링과 관련되어서는 주택법상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건축부에서는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10페이지 잠깐 살펴나갔습니다. 제1절에는 건축법 제정 목적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절에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건축물 개념 정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본 과정에서 충분히 함께 하셨고 그 기본 과정 내용들을 숙지하셨다고 하면 이쪽이 시험 문제 활용되더라도 크게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을 꼭 한번 확인하시고 이 과정을 한번 봐줘야 됩니다. 바로 양가로 2번 건축법령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5가지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건축법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도시 지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 얘를 가로를 묶어놓고 1번이라 해놓습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것을 가로 묶어 2번이라 해놓습니다. 법 44조부터 47조까지 법 51조 및 57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박스에 1번부터 6번까지 관련 규정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해 놓을 게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도로에 차량이 추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상황 간에 서로 다투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이겼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가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초창기에는 이길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건축법령을 적용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있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전국 어디에
존재하고 관계없이 항상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다른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적용 배제하는 사항 한 20년 만에, 25년 만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배제하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는 5가지 건축물로서 지정 가정문화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로 지정된 것을 말하고, 가정문화재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정문화재라 표현합니다. 저 문화재가, 내가 소유한 건물이 문화재가 되어버린다면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죠. 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저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강화되게 된다면 토지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저 문화재 지정을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토지 가격을 회복할 목적으로 아마 철거하거나 불 지르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대문 화재 사건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렇게 문화재 불 질렀다고 하면 자손 대대로 욕먹을 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정 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통상 관리하지 않고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별도 법률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재는 지붕이란 구조를 갖췄다 할지라도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각종 시설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리고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대지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도로에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철도 부지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2단이다. 대지 못 되죠. 그리고 고속도로라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2단이다? 아닙니다. 하천구역이라면 대부분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에 존재하는 지붕 구조를 갖춘 다양한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건축물은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에는 기차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 선로 부지에 운전보안시설이나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윤 시설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차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게 못 됩니다. 다만 이러한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것 중에 서울역, 광명역을 철도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철도 시설인 서울역은 기차의 안전 운행과 직접 관계없고 표를 판매하는 기능, 그리고 기차 시간 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합실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저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설물 중에 철도 시설만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이걸 제외한
철도 부지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배제하는 것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속도로 통행시설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저 고속도로라고 하면 도로 한가운데 통행을 형성하기 위한 톨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그 위치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이죠.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톨 게이트 주변에는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고속국도 주변에 사무실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도로 이용하다가 운전자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휴게실이라는 것을 주변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죠. 오직 저 고속도로 안에 존재하는 통행료 징수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이 통행시설을 만들어 놨게 되었을 때 이곳에 아주 예전에는 좀 젊고 이쁜 분을 많이 배치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통행료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요. 그 거돈 돌려받으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젊으신 분을 뽑지 않고 좀 평범한 얼굴을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의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문을 보고 입사 지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합격했다고 하면 그분은 평범한 얼굴이시고요. 만약 불합격했다고 하면 아, 내가 미인이구나. 그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통행시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건축물로 각각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천구역이라 하면 한강 주변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한강 주변에 고수부지 또는 뚝에 숨은 조작실이라는 것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저 한강이 국유재산에 해당된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하천구역이라 함은 특별히 일반 땅처럼 보이지만 하천이 범람하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침수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곳들은 대지 자체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다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것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의 이동 시운,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는 사무실로 또는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는 공장 용도의 이동 쉬운 간이 창고로 쓰이는 것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그 밖 용도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면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직 하나, 공장 용도의 이동 쉬운 간이 창고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간혹 떴다방을 이용하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오직 공장 용도의 이동 쉬운 간이 창고,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 업종 그러한 용도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건축법을 배제하는 대상 형태를 각각 살펴보셨는데 만약 철도 부지에 철도시설이 존재한다고 하면 건축법 적용 대상이고 고속도로 주변에 휴게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오직 통행 형수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배제한다더라. 그리고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천구역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공장 용도의 이동 지원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지만 그 밖의 용도의 경우에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여부를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문화재는 전국 어디에 소재하고 관계없이 항상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저 5가지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은 그 위치 장소에 따라 건축법을 전부 적용하거나 일부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위치장소에 따라 건축법을 일부 배제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라고 하면 위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것이고요. 건축법 적용 대상인 철도시설, 우리 서울역 같은 역사 건물이 도시에 존재할 때는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하는 것이고요.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하거나 일부 배제하는 사항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었을 때 전부 적용과 일부 적용을 장소에 따라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2가지 사항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도시 지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그러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엔 용도 지역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리스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을 때 무기 생산하기 위한 무기 공장 위치, 그래서 토지의 현재 상황과 장래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 하며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무기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 용도라고 하면 도시지역.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동탄지구나 판교지구처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가지로 변모되는 장소를 말하죠.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장래 도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읍면 동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면 면사무소 소재지를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면사무소는 시골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산이죠. 그래서 면사무 소재지라고 하면 하루 종일 돌아다녔을 때 사람 한 20명 구경 못할걸요. 그러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라고 하면 면사무소 소재지, 완전 시골 지역입니다. 그 완전 시골 지역에는 6가지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 아까 뼈들을 조합하게 되면 대대근건 도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고려 무신정권 때는 도방 정치라고 이의민이 정권 잡았을 때 펼쳤던 정치기구가 있다더라고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면 최충원이고요. 이의민이 정권 잡았을 때 열었던 정치기구가 도방정치입니다. 이러한 정치기구를 만들었던 것은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대건건 도방이라는 말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11페이지에 2번 건축법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 도시형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1번 해놨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섬의 경우는 예외 있는데 이 예외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해버립니다.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2.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3. 건축선 지정. 4.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5. 방화지구 안의 건축 제한. 6.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여기 도방, 대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는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여야 한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폭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그런데 우리 설악산에 대청봉 가보다 보면 산장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것 본 적 있죠. 그러면 그 대청봉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산장 건물이라면 도로 변에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 없는 곳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완전 시골 지역이라면 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를 일부 잘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그 대지를 자를 때 최소 면적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습니다. 주거지역과 용도지역의 미정의 경우는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는 150, 녹지지역의 경우는 200. 그러면 이 대지 분할 제한은 도시적,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동이나 읍인 지역에도 적용하지만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는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지 분할 제한은 도시 지역에만 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만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보셨듯이 주거 지역은 60, 상업 지역과 공업 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200. 도시 지역에 새로 편입되어 아직 주상 공로로 세분하지 못한 지역은 용도 지역이 미정인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는 6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건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 시골 지역에는 이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따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선의 지정.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시골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 시골 지역이라고 하면 이 건축선 지정이라 하면 다른 거 없었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가 존재할 때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그 중심선과 소요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하고 소요너비가 못 미치는 도로의 한쪽이 절벽 경사지가 존재한다면 경사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러면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할지라도 이 건축선 지정, 따로 지정하여 도로 확장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은 대지 소유자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건축물의 수지에 있는 출입문,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 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에 따라 대지 소유자는 도로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에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완전 시골 지역에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골에 가을철에 농산물을 추수하게 되면 그 농산물을 햇빛에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농산물을 도로 한가운데 말리는 것 본 적 있습니까? 만약 도시 지역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구청 공무원들이 바로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 건축선을 침범하여 농작물을 도로 한가운데
말리더라도 누가 뭐를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축선 지정과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은 완전 시골 지역에는 적용하는 제도가 못 됩니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지정, 폐지, 변경하고자 한다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지정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고 도로 폐지, 변경 시에는 도로 사용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도로를 이용하는 가옥이 하나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도로를 더 이상 이용한 사람은 없는데 불구하고 저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만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면 저 폐지할 때까지 해당 도로를 계속 수선, 보수해야 되죠. 도로 보수 비용 만만치 않죠. 그러면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저 이해관계의 동의 없이도 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도로를 시, 군, 구청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완전 시골 지역에는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전무하다고 하면 저로 도로 폐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 도로 폐지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안의 건축 제한. 이 방화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방화지구는 도시지역은 건물이 건축되었을 때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1m, 2m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불꽃이 가까운 건물에 쉽게 인하될 수 있는데 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을 내화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게 되면 저 화재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화지구안의 건축 제한 규정은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외벽과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로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는 산 너머 집 한두 채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불 태울 만한 건물 없죠.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이 방화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 중에 그 위창수가 도시 지역이거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동이나 읍 지역의 경우에는 건축 법령을 전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네 곳이 아닌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에는 6가지 건축 법령을 배제하게 되는데 그 앞글자를 조합하게 되면 대, 건, 도, 방 6가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6가지 규정은 완전 시골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만 적용하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워낙 간혹 시험에 출제되고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좀 까다로운 특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평상시에 볼 일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매번 답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틀린 정답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축선에 관한 사항이 2번 나온다 해서 같이 건자로 시작하는 건폐율을 자주 틀린 정답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령 적용 관계와 관련되어 이 정도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양가로 3번 건축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안들을 자주 시험에 출제하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기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과 달리 좀 평이하게 시험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 기본적인 개념 살펴놓으시고 그 개념과 연결되는 특정 건축물이 무엇인지 종류 정도만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동그라미 기억 보시게 되면 고층 건축물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층수가 많은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죠.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층의 구분이 없는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층고를 보통 4m로 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를 3m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30 곱하기 4하면 120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와 관련되어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준, 초, 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 40층짜리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높이 상관없이 40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얘는 고층 건축물 중에 준, 초, 고층 건축물이고 만약 6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분류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과 준, 초, 고층 건축물은 모두 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저 고층물 중에 층수가 50층 이상이면 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이지만 50층 아니라고 하면 준, 초, 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한우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가시고요. 부속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주종 관계로 따져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종물로 취급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18회 시험 때 다중 건축물에 관한 종류를 시험에 물어보면서 특정 용도와 특정 규모의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인지 따로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과 관련되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동그라미 리얼 다중 이용 건축물 그냥 보십니다.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가분해 문화집회시설로서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여기 전시장 지워버리십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을 제외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종전의 전시장, 이 전시장의 표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16층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추천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5,000제곱미터라는 것, 동그라미, 16층 이상이라는 것 추천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함께 하시면서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만약 우리 주변에 16층 이상의 아파트,
25층 높이의 아파트라고 하면 얘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름이 유사한 종종 우는 판문숙. 그래서 종교시설, 종합병원,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숙박시설. 그래서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명동 성당 등을 말하고요. 종합병원 잘 알고 있으시죠? 운수시설이라고 하면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문화집회시설이라고 하면 예술의 전당이나 영화관을 말합니다. 숙박시설이라면 호텔. 그래서 종종 우는 판문숙. 이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죄다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는 판문숙이라는 말 기억해 주시고, 만약 얘가 18회 이어 다시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다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다중 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인 12가지 용도일 때 준 다중 이용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잠깐 살펴보시면 1번 문화집회시설, 2번 종교시설, 3번 판매시설, 4번 여객용 운수시설, 5번 종합병원,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9번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앞에다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이 6가지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미만이라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번 교육연구시설, 7번 노유자시설, 8번 운동시설, 10번 위락시설, 11번 관광휴게시설, 12번 장례식장. 이 장례식장을 최근에 법을 개정하면서 장례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장례식장이라는 말 대신 장례시설로 바꾸어 볼 수 있는데, 장례식장 대신 장례시설이라 표현한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번 정권만큼은 진짜 행정청의 부서 변경 진짜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경찰입니까? 해양경비입니까? 해경이라고 하는 것 해경 경비대로 바꿔놨죠. 그리고 과거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 표현했다가 지금은 지역자치센터라고 변경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대신 동사무소를 지금을 한다? 지역자치센터로 바꿨는데 전국의 동사무소가 한 2,0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치센터로 간판 바꾸려고 하면 아마 광고업자, 간판업자들이 떼돈 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권엔 창조경제라고 하는 게 간판 바꾸는 게 그 창조경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장례식장 대신 장례시설로, 주민자치센터 대신 지역자치센터로 동사무소 개념이 변경되었다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판문숙이라는 분이 왜 자주 울고 있는지, 우리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대위로 나오는 주인공이 있다더라고요. 그 대위를 법에서는 위관장교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저 위관장교가 사병들 대신해서 노동을 하면 저 노동을 흔히 노가다란 말로 대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관장교가 사병을 위해 노가다 하면 그걸 보고 종종 우는 판문숙이 생기신다더라고요. 감동받아서 얘기했죠. 그래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여기 관광휴게시설은 자동차, 극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시설, 교육, 연구시설, 학교 등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 유치원 등을 말합니다. 운동시설, 잠실체육관 등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관장교, 노동, 종종 우는 판문소, 이러한 8가지는 그 바다 면적합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죄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이용 건축물과 관련된 구분에 있어서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소, 6가지 정도는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저 다중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소, 위관장교, 노동 12가지 형태라고 하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그들의 안전을 재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일정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 건축물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고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던 내용으로 이번 20회 시험까지는 한번 구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비업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돌출 차량의 길이가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 한다. 그래서 특수구조 건축물과 관련된 기준 3m란 말과 20m 이상이라는 말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 적용 범위, 법령 적용 관계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종류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최근 개정 사항과 함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함께 보셔야 될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동그라미 2번 건축물 구성부터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